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 100개만 모아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총정리 영상과 함께 두세 번만 반복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엔진의 부동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엔진의 부동액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알코올, 알코올에는 에틸렌, 메틸렌 들어보셨죠?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은 이게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동액을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도 알코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 메탄올은 부동액으로 사용하는데 이 메탄은 아닙니다. 메탄은 보통 이 기체 형태로 존재해서 불이 붙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폭발 영상 한번 보고 보시겠습니다. 자, 메탄의 폭발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관 오일량이 초기 점검 시보다 증가하였다면 가장 적합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냉각수 유입입니다. 냉각수가 유입이 되면 엔진 오일량을 체크했을 때 초기보다 증가합니다. 더 양이 더 많아졌다? 왜 이렇지? 양이 더 많아졌네? 냉각수가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량 초기 점검 시보다 증가했다면 냉각수가 유입된 거다. 등록 건설기계의 기종 표시가 옳은 것은 우리가 불굴로지스, 덤기 모놀로, 불굴로지스, 덤기 모놀로 이렇게 외웠었죠? 자, 1번은 불도저입니다. 그리고 굴삭기가 2번, 3번 굴삭기 아니죠. 3번은 불굴로, 로더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불굴로지, 지게차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덤프트럭 틀렸고, 5번은 불굴로지스, 스크레이퍼. 자, 4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노. 자, 로지스죠. 로저스가 아니고.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노. 1번 불도저, 2번 굴삭기, 3번 로더, 4번 지게차, 5번 스크레이퍼. 그리고 6번 덤프트럭, 7번 기중기, 8번 모터그레이더, 9번 롤러, 10번 노상안전기. 이렇게 해서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로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분사노즐 테스터기로 측정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분사노즐 테스터기는 분사 개시 압력과 후적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분사노즐 테스터기는 자,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압력을 볼 수 있는 압력계가 있고,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 테스트할 분사 노즐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레버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분사 노즐에서 안개 형태로 이렇게 연료가 분사돼야 정상인데요. 이 분사 노즐에서 나오는 연료의 압력을 이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즐에서 나오는 연료의 형태가 안개 형태로 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퍼지거나 이 노즐 끝에 물방울처럼 맺히게 되면 분사 노즐이 불량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적이란 분사 노즐 끝에 연료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히는 것을 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 노즐 테스터기는 분사 개시 압력과 후적을 점검하기 위한 거다. 자, 아래 거는 읽으시면 헷갈립니다. 이 하나만 암기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분사 노즐 테스터기는 분사 개시 압력과 후적을 점검하는 것이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사유인 것은, 자, 면허 취소 사유는 과실로 2명 사망, 과실로 2명 사망, 과실로 13명 경상, 과실로 사망하고 경상하고 건설기계로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자, 과실로 사망, 경상, 재산 피해 같은 거는 다 면허 적용됩니다. 사망 1명당 면허 정지 45일, 경상 1명당은 면허 정지 5일이겠죠. 그리고 중상이 15일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는 4번. 면허 정지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이러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 정지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면허 정지 사유는 인명피해 사망 1명당 면허 정지 45일, 그리고 중상 1명당 면허 정지 15일, 그리고 경상 1명당 면허 정지 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상의 기준은 전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가 되겠습니다. 재산 피해 50만 원당 면허 정지 1일입니다. 이것은 90일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 4,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경상, 중상, 사망 5일, 15일, 45일이 잘 안 헤어진다. 그러면 경상 1명당 5일 요것만 외우시면 거기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중상은 5 곱하기 3 해서 15일이고 다시 15일에서 3을 곱해서 45일이 되기 때문에 경상 1명당 면허정지 5일 요것만 외우시면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가 0.03%에서 0.08%죠. 그래서 0.03% 술에 취한 상태다. 그 다음에 만취는 0.08%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그러면 면허정지가 60일이 되는데 이때 술에 취한 상태는 0.03%에서 0.08% 미만이다. 자, 면허 취소 사유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면허 취소고요. 정신미약, 심각한 장애,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다가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된 만취 상태로 했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는 조종하다 죽거나 다치게 해야 면허 취소고, 만취 상태에서는 그냥 조종만 해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을 해서 면허 정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을 해서 정지가 되면 이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가 된 게 2회 누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삼진아웃제도 이런 게 되겠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앞에 나왔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조종했다. 그러면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고, 마약 투여 후 조종했다.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되겠죠. 연삭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연삭 작업은 철물을 갈아닦는 작업입니다. 튀겠죠. 그래서 꼭 눈을 보호하는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장갑, 연삭 작업 시에는 장갑 끼면 안 되죠. 분진 마스크,
방독면, 자, 연삭 작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적절한 소화 방법은 휘발유 불의 확대를 막는 덮개 사용, 이런 것보다는 CO2 소화기, 자,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탄산가스 소화기를 사용한다.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한다. 덮개 사용, 소다 소화기 사용, 물옷으로 물 뿌리면 절대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합니다. 건설기계 기관에서 윤활유의 구비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윤활유의 성질입니다.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너무 빨리 불이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을 것, 그리고 비중이 적당할 것, 그리고 열 전도가 양호할 것, 이것은 모두 윤활유의 구비 성질입니다. 하지만 산화 저항이 적을 것, 자, 산화 저항이 적으면 빨리 산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 저항이 커야 되겠죠. 디젤 기관 연소실 형태 중 직접 분사 실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사 노즐의 상태와 연료의 질에 민감하다. 직접 분사 실식 맞고요. 맞습니다. 자, 노크는 착화 지연 때문에 일어나는데 직접 분사 실식은 노크가 일어나기 쉽고 열 효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쉽게 걸린다. 이건 바로 직접 분사 실식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낮아 펌프와 노즐의 수명이 길다. 아닙니다. 수명이 오히려 짧습니다. 분사 압력이 높고 그리고 펌프와 노즐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 중에 속도 제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속도를 제어한다. 유량을 조절해서 이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는 우리가 암기했었죠? 유압 온리분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는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유압 온리분. 그래서 스로틀 밸브, 니들 밸브가 여기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요. 회로에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한다도 맞는 말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를 조절한다. 액추에이터는 실린더나 모터겠죠.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가 액추에이터인데 이 작동 속도는 유량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작동류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한다. 자, 방향에 관계된 거는 방향 제어 밸브겠죠. 그래서 이건 속도 제어 밸브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자, 방향 제어 밸브는 어떤 게 있었죠? 방체감 쓰셔, 방체감 쓰셔 이렇게 해서 체크 밸브, 감압 밸브, 스풀 밸브 이렇게 있었죠. 방향 제어 밸브는 체크 밸브, 감압 밸브, 스풀 밸브, 셔틀 밸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복습으로 유량 제어 밸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압 장치에서 작동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 자, 속도로 유량을 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스압 온리분,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분류 밸브, 니들 밸브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스로틀 밸브는 오일통과 관로를 줄여 오일량을 조절한다. 스로틀 밸브. 부하 변동이 있어도 스로틀 전후의 압력 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압력 보상 밸브. 다음, 점도가 변하면 일정량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점도는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를 줄이는 밸브가 바로 온도 압력 보상 밸브입니다. 다음, 유량을 제어하고 분배하는 밸브는 제어하고 분배한다. 분류 밸브입니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한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는 니들 밸브. 미세한 유량 조정 밸브, 니들 밸브. 이렇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유압 모터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작동류의 먼지 혼입을 주의한다. 작동류 누출 시 작업 성능에 지장이 생긴다. 작동류 점도 변화에 의해 유압 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건 다 유압 모터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 제어가 곤란하다. 이건 아니죠. 자, 유압 모터의 특징으로 속도나 방향 제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유압 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작동류 속에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작동류 속에서 기포가 형성되는 그런 현상, 바로 공동현상이죠.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자, 뽀글뽀글 기포가 생겨서 작동이 불량해지고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현상입니다. 공장에서 중량이 큰 물체를 이동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로프에 묶거나 지렛대 원리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들고 천천히 이동시킨다, 이거 다 아니고요. 자, 체인블럭,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체인블럭이나 호이스트. 자, 공장에 가면 이렇게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자, 이런 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르래나 크레인을 매달아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바로 호이스트입니다. 자, 이런 호이스트를 사용해서 이동시킵니다. 체인블럭이나 호이스트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등록지로 운행했다. 판매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했다.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했다. 이건 다 임시운행 사유 맞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로 운행했다. 일반적인 수리를 위해서 정비업체로 운행한 것은 임시운행 사유가 아닙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시동이 안 된다. 시동은 전기 쪽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시동이 안 된다 그러면 배터리나 전기 쪽 문제를 찾는다. 그래서 4번에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면 시동이 되지 않겠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시동이 되지 않는다. 다른 보기,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시동하고는 관계없고요. 유압류 점도도 시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캠축 회전 속도도 시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때 최고 속도 감속 기준은 바로 50%, 2분의 1 감속합니다. 자, 눈이 20mm 이상 쌓였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폭우,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요 세 가지상 눈이 20mm 이상이다. 그리고 노면이 얼었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러면은 100분의 50, 50% 감속합니다. 20% 감속하는 거는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 20% 감속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 시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트럭 적재식 천공기입니다. 트럭에 적재하기 때문에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지게차, 로더, 기중기는 대형 면허 없어도 됩니다. 디젤 기관에만 해당되는 회로는 바로 예열 플러그 회로입니다. 가솔린에 있는 점화 플러그 회로 아니고요. 시동 회로도 디젤에만 있는 거 아니고 충전 회로도 디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열 플러그 회로가 바로 디젤 기관에만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등록하는가? 건설기계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은 바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바로 건설기계 등록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작업장치 구조 및 규격을 말한다. 건설기계의 형식은 작업 종류 및 용량을 말한다. 엔진의 형식 및 성능을 말한다. 자, 다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구조, 규격, 성능에 관해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이 일정하게 정한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형식을 정의한 말은 구조, 규격, 성능에 관해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 관리법상 경상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상은 바로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경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게 중상이고 3주 미만은 경상이다. 건설기계 장비의 연료 주입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료 주입 시에 탱크의 여과망을 통해서 주입하고 불순물이 있으면 주입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인화성 물질이 가까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합니다. 연료 탱크의 4분의 3까지만 주입한다. 자, 이거 아닙니다.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연료 탱크의 4분의 3까지만 주입할 필요는 없다. 작업장치의 작업 전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작업 전입니다. 작업 전 점검사항.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조종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등화장치, 전조등, 제동등 등의 등화장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압계통의 과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유압계통이 과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작업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엔진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은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찾을 때는 무조건 1번에 답을 넣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뒤에 것을 읽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뒤에 보기를 다 읽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기했던 것이 바로 떠올랐다면 그 답을 찾아가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물을 때는 보기 1번에 정답을 넣어놨는데 바로 정답이 떠오른 다음에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물으면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디젤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장치는 마찬가지로 디젤 기관에서는 분사 펌프를 사용하죠. 나머지 오일 펌프, 연료 펌프, 라디에이터는 디젤, 가솔린 모두 있는 장치입니다. 디젤 기관이 흡압동배, 흡입 밸브에서 압축 공기를 흡입하고, 자, 연소실에서 흡입 밸브를 통해 공기를 연소실로 불어 넣은 다음에 공기가 연소실에서 압축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 펌프가 작동을 해서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흡입된 공기가 압축되면서 고온의 상태로 있다가 연료가 분사되면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일으키는 동력 행정에 들어가고 다시 배기 밸브를 통해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순서가 기관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서는 요 분사 펌프를 통해 분사 노즐로 연료를 분사시켜서 폭발을 일으키고 동력을 생산하는 그것이 바로 디젤 기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솔린 기관에만 있는 게 뭐였죠? 가솔린 기관에는 바로 점화 플러그가 가솔린 기관에만 사용되는 장치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음 중 유압 모터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자, 유압 모터의 종류, 모실 배풀기 외웠었죠? 모실 배풀기 액추에이터 동류에는 유압 모터와 실린더, 유압 실린더, 그 중에 유압 모터는 어떤 게 있었죠? 배풀기, 배인형, 플런저형, 기어형, 이렇게 유압 모터에는 배인형, 플런저형, 기어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런저형이 유압 모터의 종류에 속하는 거고 무브와 터빈, 디젤 모두 답이 아닙니다. 감압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감압장치, 우리가 시동 보조장치였죠? 시동 보조장치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감 히트 이렇게 외웠었죠? 자, 시동 보조장치에는 공예감 히트, 자, 공감 히트 혹은 예감 히트, 공기 예열 장치, 예열 플러그죠? 그리고 감압장치, 히트레인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공감하면 히트 친다. 자, 시동 보조장치에는 공기 예열 장치, 예열 플러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감압장치, 히트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공감하시죠? 그러면 공감해야 히트 칠 수 있습니다. 공감 히트, 공기 예열 장치, 감압장치, 히트레인지는 시동 보조장치다.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무엇인가? 자, 뜬금없이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꾼다. 자, 터빈은 일단 회전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압 모터와 실린더는 우리가 액추에이터였죠? 액추에이터의 종류에 모실이 있었습니다. 모터와 실린더는 우리가 유기 액추에이터 이렇게 했죠?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 기계 에너지 중에서 모터는 회전이고 회전 운동이고
실린더는 직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아닙니다. 자, 이 디퓨저라고 하는 장치는 생소하실 텐데요. 이 디퓨저가 바로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전체 기관을 한번 보시면은 이 디퓨저는 과급기, 터보 차저의 부품입니다. 요 위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과급기, 터보 차저가 되겠는데요. 요 아래가 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피스톤이고 커넥팅 로드죠. 그리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고, 자, 과급기는 공기를 흡기 밸브 쪽으로 더 세게 불어넣어서 출력을 높이는 장치로 설명드렸는데요. 자, 공기가 이쪽으로 흡입이 돼서 쭉 타고 들어간 다음에 터보 차저는 공기를 강제로 흡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동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 동력을 바로 배기가스 쪽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배기가스가 나오는 압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전에 이 과급기 터보 차저의 이쪽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공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인 임펠러와 디퓨저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강제로 흡입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장치가 임펠러고, 그리고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것이 디퓨저인데, 디퓨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 모양으로 돌면서 공기를 강제로 흡입을 시키는데, 이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어서 흡기 밸브를 통해서 공기를 강제로 연소실 내로 밀어넣는 그런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펠러와 디퓨저였습니다. 그래서 디퓨저가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꾼다. 속압 디퓨저 넘어가겠습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의 종류는, 자, 펌프의 종류는 기로배죠. 기로배. 오일 펌프 종류, 유압 모터 종류, 배풀기. 그래서 오일 펌프 종류는 기어식, 로터리식, 베인식, 기로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제동 배력 장치는 제동 장치의 제동력을 배가시키는 장치다. 그 말은 기본적인 제동 장치가 보조적으로 제동을 돕는 또 하나의 장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뭔지 몰라도 파손되었지만 브레이크는 듣는다는 말은 기본적인 제동력은 발휘가 된다. 배력 장치가 파손되어도 배력 장치는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레이크는 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 4번까지 보면, 자, 파손되면 브레이크는 듣지 않는다. 자, 밀착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진공 밸브가 새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다. 전부 다 듣지 않는다고. 1번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가 듣는다. 자, 끝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배력 장치는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이 보기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장비는, 자, 없는 거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콘크리트 믹서 운전할 수 있고요. 아스팔트 살포기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대형 면허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 적재식 천공기, 이런 것들은 일종 대형 면허로 모두 조종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자, 콘크리트 펌프카는 되지만 트럭식이죠. 하지만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km 이하의 속도겠죠. 15km 이하의 건설기계가 갖추어야 할 조명이 아닌 것은, 자, 전조등, 차폭등, 후부 반사판 모두 건설기계가 15km 이하 건설기계가 갖춰야 될 조명 맞습니다. 하지만 번호등은 아닙니다. 번호등은 아닙니다.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발전기의 출력은 로터 전류입니다. 로터 전류를 가지고 발전기의 출력을 변화시킨다. 자, 여기서 암기하고 갑니다. 발전기의 출력은 로터 전류로 변화시켜 조정합니다. 유압 실린더 등이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방지, 자유낙하 방지하기 위한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자, 자유낙하 방지 나온다. 그럼 카운터 밸런스 밸브. 언로드, 무브화 밸브 아니고요. 시퀀스 밸브, 순서 제한은 시퀀스 밸브 아니고 감압이라는 말 들어가야 감압 밸브 체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자유낙하 방지다. 전선의 철탑에 완금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전기 문제인데요. 자, 완금이 뭔지 모르니까 이참에 철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보기에서 일단 클램프는 전선을 묶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트를 조여서 고정할 수 있도록 생긴 게 클램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신주를 한번 보게 되면 완금이란 것은 전신주의 직각으로 설치된 요 바입니다. 여기에 애자를 설치하겠죠. 이 애자는 주요 기능이 이 전선에 고압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애자입니다. 그래서 완금에 고정해서 절연하기 위한 장치는 애자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절연이 나오면 애자다. 그리고 3번의 완철은 철이죠. 그리고 완금이 금속 금자입니다. 그래서 완철이나 완금이나 전신주에 직각으로 설치된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은 당연히 아니겠죠.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이건 파인을 정리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림을 못 그리지만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엔진의 실린더 블럭, 위가 연소실, 아래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크랭크 축이었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에 전달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소실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캠 축에 연결된 요 캠인데요. 요 캠이 회전을 같이 하면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순차적으로 여닫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캠 축의 기어를 이렇게 크게 그렸죠. 그리고 크랭크 축의 기어를 작게 그렸습니다. 이 비율이 캠 축이 2, 크랭크 축이 1. 지름비는 캠 축이 2, 크랭크 축이 1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구동 벨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름이 큰 것이 한 바퀴 돌 때 지름이 작은 것이 두 바퀴 돌겠죠. 그래서 회전비는 크랭크 축이 2, 캠 축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 축이 더 크다, 크랭크 축 기어가 더 작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캠 축이 한 번 돌 때 크랭크 축은 두 번 돌겠구나, 지름은 크랭크 축이 작겠구나, 캠 축이 두 배 크겠구나, 그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름비는 앞이 크랭크 축이니까 지름비는 크랭크 축이 작고, 회전비는 크랭크 축이 두 번 돌 때 캠 축이 한 번 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유압 펌프 내의 내부 누설은 무엇에 반비례하여 증가하는가? 내부 누설이란 말은 오일이 샌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점도가 낮아져서 아주 묽은 상태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으면은 내부 누설이 많다, 그게 반비례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4번 작동류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부 누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점도가 묽으니까 샜다. 그러니까 점도가 낮으면 묽으니까 점도가 낮으면은 내부 누설이 증가한다. 그래서 반비례가 됩니다. 자, 1번의 작동류 온도는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점도가 낮으면은 누설은 증가하니까 누설은 증가한다. 온도가 높다, 점도가 낮다는 거고, 그럼 점도가 낮다, 그럼 누설은 증가한다. 그럼 이거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자, 비례겠죠. 그래서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작동류의 기포와는 직접적으로 누설과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작동류의 압력과도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번 꼬아서 생각하면 작동류의 압력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작동류의 점도에 따라서 누설이 발생한다. 점도가 낮을 때 누설이 증가한다.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워터펌프의 역할로 맡는 것은, 워터펌프 잘못 발음하면 워터파크죠? 워터파크 시원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이 바로 워터펌프의 주요 역할이다.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것이 워터펌프, 시원한 워터펌프의 역할이다. 나머지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워터펌프 역할 나오면 냉각수 순환이다.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로 맞는 것은, 다이오드는 전자장치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부품이죠. 아주 많이 쓰는 부품인데 정육이라고도 합니다. 한쪽 저항과 다른 쪽 저항에 저항차를 둬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오드의 역할인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장치를 설치합니다. 그 냉각장치가 바로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히트싱크. 히트싱크 영어로는 방열판인데, 방열 면적을 넓혀서 열이 골고루 퍼져 냉각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는 히트싱크, 방열판이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는 히트싱크다. 아래 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히트싱크, 다이오드 히트싱크. 로킹 볼이 불량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로킹 볼이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로킹 볼이란 변속기의 기어가 결합 후에 기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이래요. 그러면은 1번 기어가 빠지기 쉽겠죠? 자, 로킹 볼 자체가 기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로킹 볼이 불량하면 기어가 빠지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1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냉각수의 최적 팽창을 흡수한다.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오버플로 되어도 증기만 방출된다. 자, 보조 탱크니까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요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 모르더라도 4번에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자, 보조 탱크잖아요. 탱크는 저장 기능인데 온도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보조 탱크가 냉각수 온도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 그럼 1, 2, 3번 다 맞는 답이겠죠? 냉각수 최적 팽창을 흡수하고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고 오버플로 되어도 증기만 방출한다. 다 보조 탱크의 역할이 맞습니다. 변속기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변속기는 무부하 가능하고 역전이 가능하고 회전력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회전수의 증대는 아니다. 회전수의 증대는 변속기 조건이 아니다. 무부하, 역전 가능, 회전력 증대 모두 변속기 조건이지만 회전수 증대는 아니다. 크랭크 케이스 환기하는 목적, 환기하는 목적은 바로 오일 슬러지 형성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환기 오일 슬러지 막기, 환기 오일 슬러지 막으려고 하는 거다. 자, 다른 거 읽으면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십시오. 크랭크 케이스 환기하는 목적은 오일 슬러지 형성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기관에서 터보차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터보차저 한번 봤죠? 자, 터보차저는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됩니다. 자, 흡기되는 공기량을 더욱 늘리는 장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된다. 과급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 출력을 증가시킨다. 자, 압축되는 공기의 양을 늘려서 더 큰 폭발을 일으켜서 기관의 출력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배기가스 배출을 위해서 일종의 블록 배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블레드식 추각기의 고무주머니에 들어가는 물질은, 자,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고무주머니, 블레드식 추각기 고무주머니다. 자, 질소입니다. 질소. 고무주머니에 질소 들어있다. 고질라. 블레드식 추각기 고무주머니에 질소 들어있다. 제어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유압 밸브 종류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는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 압력 제어 밸브 앞가릴 무시 했었죠. 다음 방향 제어 밸브는 방체감 쓰셔. 일의 방향을 결정한다.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방체감 쓰셔. 방향 제어 밸브. 그리고 일의 속도. 자, 유량을 제어해서 일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 유량 제어 밸브. use up only 분 이렇게 외웠었죠. 자, 자세한 밸브의 종류별 역할은 파이널 20분 정리 요압 파트를 한 번 더 보시고, 하지만 4번에 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속도 제어 밸브로 일의 시간을 조절한다. 틀린 답입니다. 너무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암기한 대로만 풀면 됩니다. 자, 일의 크기 결정은 압력 제어 밸브, 일의 방향 결정은 방향, 그리고 속도 결정은 유량으로 제어한다.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압력 점검 위치. 압력 점검 위치는 펌컨 사이다.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압력 점검 위치는 펌컨 사이다.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로 펌컨 사이다. 도시가스 작업 중 브레이커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직접 뭔가 맥가이버처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소방서에 연락한다. 브레이커를 빼지 않고 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차량을 통제한다. 이거는 뭐 간접적인 일이겠죠? 자, 이건 맞는데 라인 마크를 따라가 파손된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 밸브를 잠근다. 본인이 직접 굴삭기 기사가 이거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암기돼 있었죠?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자, 모두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부근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닙니다. 어큐뮬레이터, 추각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압력 보상, 충격 압력 흡수, 맥동 감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압력 보상, 충격 압력 흡수, 맥동 감소. 다시 한번 압력 보상, 충격 흡수, 맥동 감소, 바로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유압 회로의 압력 상승, 이건 아닙니다. 엔진에서 라디에이터의 방열기 캡을 열어 냉각수를 점검했더니 기름이 떠 있었다. 그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문제가 길지만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냉각수에 기름 떠 있었다. 원인은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엔진 오일이 누설된 이유는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파손됐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새서 냉각수에 기름이 떠 있다. 그래서 냉각수 기름 떠 있다면 실린더 헤드 게스킷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나머지 오히려 안 읽는 게 좋습니다. 답만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중 보호포가 발견되었을 때 보호포로부터 몇 미터 밑에 배관이 있는가? 자, 배관은 60cm 밑에 있습니다. 자, 배관은 60cm 밑에 있다. 보호포로부터 배관은 60cm 밑에 있다.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 값은 토크 변환기입니다. 자, 토크 컨버터, 토크 변환기. 자, 이런 문제는 쉽죠? 작업 후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맞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포 방지, 수분 방지, 내일 작업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워둡니다. 하지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연료 압력이 높다 그러면 뭐 위험할 것 같죠? 자, 4번이 아닙니다. 기관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아주 빈출 문제입니다.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아닌 것. 자,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한번 볼까요? 분사 시기가 부족. 우리가 흡압동배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전 단계인 압축 단계에서 이 연료의 분사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 압축 단계에서 계속 압축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 냉각수가 부족할 때 당연히 냉각을 못하면 기관이 과열이 됩니다. 다음 물재킷 내에 물재킷은 실린더 블럭 구성품이죠. 역시 냉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때가 형성됐을 때 냉각 기능이 떨어져서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팬벨트 장력이 과다하다. 장력이 과다하다고 해서 이 팬이 작동 불량이 돼서 과열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팬벨트 장력 과다가 기관 과열되는 원인은 아니다. 전조등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전조등은 아주 길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돼 있다. 전조등은 병렬로 연결돼 있어서 오래 사용한다. 지게차의 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자, 먼저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정도 올린 후에 조정하고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고 양쪽이 다르면 조정 노트로 조정합니다. 다음 좌우 체인이 동시에 팽팽한가를 확인한다. 다시 한번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하고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고 양쪽이 다르면 조정 노트로 조정한다.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한다. 하지만 조정 후에 락 너트를 락시키지 않는다. 조정 후에는 반드시 로크 너트라고도 나오는데요. 락 너트를 꽉 잠궈야 체인이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는 락 너트를 락시켜야 합니다. 4번이 답이겠습니다. 1kW는 몇 미터 마력인가? 자,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력은 1/시간인데, 자, 1 나누기 시간입니다.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게 동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이걸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은 동력이 나오겠습니다. 또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죠.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로 또 동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동력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요 아래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1W는 3600줄이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말 한 마리가 1초간 75kgm를 일할 때 든 힘을 우리가 홀스파워, 영국에서 부르는 힘의 단위는 홀스파워, HP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HP, 1마력은 0.735kW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력의 표시 방법은 이 미터 마력입니다. 국제 마력, 미터 마력, PS로 표시하고 1PS, 1마력은 0.746이다. 거의 비슷하죠? 1PS는 0.746, 1HP는 0.735다. 그래서 1kW는 1.43 홀스파워 혹은 1.3 미터 마력, PS.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kW는 몇 PS, 미터 마력인가? 1.36 미터 마력이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일단 유압 모터의 장점 한번 볼까요?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낸다. 그리고 변속 역전 제어에도 용이하다. 그리고 속도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압 모터의 장점 많습니다.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 내면서 변속 역전이 용이하고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었죠.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 성능에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압 모터의 단점이었습니다. 공기와 먼지가 유압류에 침투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입니다. 등록 번호표 제작자는 등록 번호표 제작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작해야 되는가? 자, 등록 번호표 제작은 7일, 등록 번호표 신청 받으면은 제작은 일주일 만에 해야 됩니다. 빨리 등록 번호표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만드는 건 등록 번호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눈을 보호하는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바로 차량 하부에 들어가서 점검하는 하체 점검 작업을 할 때 보호안경을 꼭 써야 됩니다. 혹은 용접 작업 이런 거겠죠? 하체 점검 작업을 할 때는 보호안경을 꼭 쓴다. 하지만 전기 저항 측정, 배석 점검, 엔진오일 보충 및 냉각수 점검, 납땜할 때 이 정도는 보안경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체 점검할 때 꼭 보안경 쓴다. 타이어에서 트레드 패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트레드 패턴은 트레드에 있는 거겠죠. 트레드에 있는 무늬입니다. 타이어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바깥쪽 고무 재질로 무늬가 있는 것이 이 트레드에 제동력과 구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 이 홈을 파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트레드 패턴이고, 그 밑에 벨트,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카커스, 이 카커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 카커스는 바로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섬유나 스틸로 구성된 코드층이고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트레드와 카커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드에 새겨져 있는 이 패턴은 제동력과 구동력 그리고 견인력, 타이어의 배수 효과, 그러니까 그 홈을 통해서 자, 이 빗물이나 지면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배수 효과까지 발휘하는 것이 바로 트레드 패턴이다. 제동력, 구동력, 견인력, 배수 효과, 트레드 패턴. 하지만 평평률은 타이어의 이 굴곡이나 모양에 따른 것이지 트레드 패턴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주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중 틀린 것은, 자, 주의해야 되는 거 1, 2, 3번입니다. 적하 장치에 사람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 5. 노면 상태에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 당연하죠. 짐을 싣고 주행할 때는 절대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포크의 끝을 밖으로 경사지게 한다. 밖으로 경사지게 한다는 것은 마스트 틸트를 차량보다 바깥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운전석보다 멀리 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크의 끝이 지면에 닿아서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주행 중에는 만약에 짐을 실었다면 흘러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크의 끝은 밖으로 경사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4번. 도로교통법상 벌점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 취소 기준 중 1년간 누산점수는 몇 점인가? 자, 이거 외워두십시오. 121점을 초과하면,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됩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초과하면 면허 취소된다. 트랙의 링크 수가 38조이면 트랙 부싱은 몇 개인가? 자, 이건 굴삭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게차에서도 굴삭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굴삭기에서도 지게차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 이유는 둘 다 건설기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삭기의 대략적인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굴삭기에서 요 무한 궤도 장치, 무한 궤도라고 들어봤죠? 이 무한 궤도 장치가 바로 트랙입니다. 트랙을 둘러싸고 있는 체인, 이 체인이 바로 트랙 체인, 트랙 슈인데요. 이 트랙 체인의 요 하나하나 부품이 트랙의 링크입니다. 그래서 요 링크만 따로 떼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링크와 링크를 연결하는 부품이 핀과 부싱이 있습니다. 이 핀이 긴 막대기 모양이고, 이 막대기 모양을 집어넣는 이 둘러싸고 있는 원통이 바로 부싱입니다. 자, 이 링크가 모여서 이 타원을 이뤘을 때 그러면 핀과 부싱은 과연 몇 개가 필요한가? 38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6개만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링크가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보시다시피 핀과 부싱도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링크 수대로 핀과 부싱 개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링크 수와 핀 부싱 수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수가 38조면 부싱은 38개다. 자, 한번 보시면 나중에 기억납니다. 예열 플러그를 빼서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 예열 플러그가 오염되어 있다 하면은 뭔가 불완전 연소가 돼서 끄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킹도 착화 지연이죠. 착화 지연이 되면서 이상 고압이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 노킹 역시 이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예열 플러그를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 오염됐다 하면 끄름 발생한 거 생각하고 불완전 연소나 노킹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2, 3, 4번 읽으면 헷갈립니다. 엔진 과열 아니고 플러그 용량 과다. 냉각수 부족 아닙니다. 예열 플러그 오염은 불완전 연소와 노킹이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주유하는 가장 적합한 오일은 리프트 체인,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리프트 체인. 리프트 체인에는 엔진 오일 주유한다. 자, 마스트에서 포크를 상하 이동시키는 리프트 체인에 주유하는 것은 엔진 오일이다. 디젤 기관에서 상사점과 하사점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나? 상사점과 하사점까지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와 연결돼서 상하 운동을 할 때 흡압동배의 사행정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를 상사점이라고 하고 피스톤이 가장 낮은 위치로 왔을 때를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점과 하사점까지를 행정이라고 한다. 기관의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력으로 이용하여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이 휠입니다.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엔진에서 생긴 동력이 앵클 변종 압차 이런 순서로 동력이 전달됐었죠? 그러면 앵클, 자, 클러치로 전달되는데 그 전에 이 기관에서 생산된 동력이 이 플라이 휠에 전달돼서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을 이용해서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어서 계속 돌게 되겠습니다. 그 돌고 있을 때, 자, 클러치 뗐다 붙였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 동력 전달을 조절하게 되겠는데요. 자, 클러치를 밟는 경우는 기어 시프트, 이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죠. 클러치를 밟게 되면은 동력이 차단되고 클러치를 떼면 계속 동력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은, 자, 플라이 휠이 여기 파란색 부분입니다. 엔진에서 전달된 동력이 이 플라이 휠의 관성력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서로 붙어서 이 플라이 휠에 탁 밀착돼서 계속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은, 자, 이렇게 밟게 되면은 이 디스크판이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 차단되게 되고, 그때 기어를 조정하거나 한 다음에 클러치에서 발을 떼게 되면 플라이 휠과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이 밀착돼서 동력이 계속 전달되게 돼서 기관에서 맥동적인 회전력을 관성력을 이용해서 원활한 회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이 휠이다. 클러치와 엔진 사이에 플라이 휠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게차,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하는가? 2년입니다.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2, 3번은 오일 토출하지 않을 때의 원인이 맞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오일 탱크의 유면이 낮다. 오일 탱크가 부족하다는 거죠.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된다. 이럴 때도 오일을 토출해내지 못합니다. 자, 3번과 1번은 같은 말이겠죠. 오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일이 부족하거나 흡입관으로 공기가 유입되면 오일을 제대로 토출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토출 측 배관 체결 볼트가 이완되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일 부족하거나 공기 혼입됐다.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아질 때 작동하여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는 앞가릴리 무시 압력 제어 밸브의 일종이었죠. 최고 압력을 제한해서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입니다. 자, 압력이 너무 높아진다? 야, 진정해. 릴리프, 릴렉스. 릴리프 밸브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낙하 방지 들어간다고 했죠. 시퀀스 밸브는 순서, 작동 순서 제어하는 밸브, 시퀀스 밸브, 감압 밸브, 리듀싱 밸브. 감압한다, 리듀싱 밸브입니다. 유압 회로의 속도 제어 회로와 관계없는 것은, 자, 유압 회로입니다. 유압 회로의 속도 제어 회로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이렇게 외웠었죠. 미터 인, 아웃, 블리드 오프 회로입니다. 오픈 센터 회로 이런 거 없습니다. 다음 중 액추에이터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요량 제어 밸브로 흐름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자, 길지만, 자, 요 빨간색 입구 쪽 요것만 딱 한 단어 찾아내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입구니까 미터 인입니다. 자, 속도 제어 회로죠. 속도 제어 회로. 미터 인, 아웃, 블리드인데 입구 쪽이니까 미터 인. 자, 출구 쪽이면 미터 아웃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입구 쪽 분기 회로로 불필요한 유압을 배출한다. 블리드 오프입니다. 불필요한 거 배출한다. 블리드 오프.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는 유압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유로, 오일의 길이입니다. 이 오일의 길이 복잡하여서 도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유압 회로인데요. 종류에는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 무브와 언로드 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압력 제어 회로는 릴리프 밸브가 알맞은 압력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속도 제어 회로는 방금 보셨던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입니다. 유압 모터 실린더 속도를 유량으로 제어한다.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미터 인은 액추에이터 입구, 그 다음에 미터 아웃은 액추에이터 출구 쪽. 자, 블리드 오프는 실린더 입구 분기 회로로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유압류를 배출해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킨다. 자, 불필요 유압류 배출, 분기 회로 이렇게 나오면은 블리드 오프입니다. 항상 단어만 딱딱 찾아내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무브화 회로, 언로드 회로는 탱크의 귀환, 작업 중 유량이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탱크로 귀환시켜 펌프를 무브화시키는 회로. 탱크에 귀환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브화 회로입니다. 언로드 회로. 자, 이렇게 복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개발 시험, 연구 목적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바로 15일입니다. 자, 신개발 시험 말고 연구 목적 말고 그 다음에는 임시 운행 기간 15일 줄게. 임시 운행 기간 15일입니다. 15일. 도로 굴착자는 공사 완료 후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해서 최소 몇 개월 이상 치마 유무 확인. 치마 유무 확인은 3개월이다. 치마 유무 확인은 3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클러치의 용량은 기관 회전력의 몇 배인가? 자, 클러치의 용량은 1.5에서 2.5배다. 클러치의 용량은 1.5배에서 2.5배. 기관 회전력의 1.5배에서 2.5배로 해야 되는 것은 클러치 용량. 릴리프 밸브에서 포펫 밸브를 밀어 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은, 요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펫 밸브. 이건 처음 설명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피스톤이 있고 이쪽으로 오일이 흐르죠?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자,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쭉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펫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 달린 끝이 쭉 밀려 올라가겠죠? 자, 포펫 밸브는, 자, 요 사진처럼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부분에 고무 링이 있고 스프링이 연결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포펫 밸브. 그래서 오일을 이쪽으로 계속 밀어 넣으면은 이 포펫 밸브의 이 끝이 쭉 밀려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쪽 출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 포펫 밸브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게 되면서 이쪽에 있던 출구가 하나 열려서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이 되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일정 부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리프 밸브 하면 최고 압력을 설정해서 제한한다고 했죠? 그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포펫 밸브입니다.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쭉 밀려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 용어 하나는 외워야 되는데요. 포펫 밸브를 밀어 올려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은 이 크래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이 포펫 밸브가 밀려 올라가면서 밸브에 크랙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샌다. 일정 부분은 다시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 시점의 압력이 크래킹 압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크래킹 압력이다. 포펫 밸브를 밀어 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은 크래킹 압력이다. 유압 펌프의 압력이 상승하면 릴리프 밸브의 포펫 스프링을 밀어 올려 일부 오일을 오일 탱크로 돌려보낸다.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기공사 공사 중에 긴급 전화번호는 고압선을 건드리거나 굴착하다가 보호포가 나왔다. 그럴 경우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어디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한전이죠. 한국전력. 한국전력 전화번호는 123, 123입니다. 한국전력 서비스센터 123으로 전화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게차의 유압식 조향장치에서 조향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줌과 동시에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벨 크랭크입니다. 문제가 진짜 깁니다. 자, 한 번만 이해하면은 그래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조향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켜준다. 그런 부품이 벨 크랭크인데, 벨 크랭크. 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피스톤이죠?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타이로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 시켜주는 역할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벨 크랭크는. 그래서 크랭크 종류가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랭크 계통입니다. 그 중에 벨 크랭크는 보통 이 기역자 모양으로 중간에 피봇, 중간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쪽에 이 커넥팅 로드나 타이로드 연결되어서 운동의 방향이나 운동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향 실린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의 직선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벨 크랭크다. 자, 여기까지 빈출 핵심 모의고사 백제 영상을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단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확실하게 용어를 연결시켜서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외운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를 예로 들더라도 단어를 알아야 어느 정도 독해가 됩니다. 단어도 안 외우면서 독해가 어렵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라도 정확히 외우고 있는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이론 영상도 충분히 반복하셔서 암기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